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이신 김동건 교수님을 모시고 조선 백성들의 땀내나는 직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있는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야행이라는 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저도 보고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출연까지 하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뭐 좋은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이 등장 딱 하시자마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다들 우리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굉장히 예. 궁금해한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예, 오늘은 그 조선시대 직업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저희 공동 저자입니다. 이 조선 잡사라는 책을 네 분 저희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써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다행히 이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야행까지 나오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제가 예. 교수님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인 것 같고요.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이벤트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통 많이 해주신 분들 뭐 질문 남겨주시거나 교수님 이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제 마음대로 또는 우리 교수님 마음대로 한 분 한 분 닉네임 불러드릴 예정이고요. 이 닉네임 불러서 제가 책 당첨되셨습니다 하신 분들께는요.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와 함께 이 네트백, 정말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귀염 뽀짝하다, 이 큐티 뽀짝한 이 네트백까지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책과 더불어서 이 가방까지 같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도 꼭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미 당첨됐는데 하시는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링크 공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러시죠. 일단 뭐 PPT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책이고요. 예, 지금 표지는 이렇게 그 출판사에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여러 공동 저자입니다. 네. 네 명 중에 한 명이고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제 직업이 총 67가지가 있습니다. 오. 67가지 중에서 이제 이걸 크게 7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뭐 일하는 여성들도 당시에 일을 했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고 극한 직업, 정말 힘든 직업들 그런 게 있고 예술의 세계라고 해서 예술가들을 조명한 내용들, 그다음에 기술자들, 불법과 합법 사이. 그러니까 이게 뭐 직업이긴 한데 약간의 예, 불법이 있는 예, 그런 거죠. 그거는 지금도 살짝 있긴 한데 뭐 지금 다 비슷한 조선시대에도 거죠, 뭐. 있었군요. 예, 다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전문직들 아주 뭐 뛰어난 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산업공상 중에 상업에 종사한 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명이 안 됐던 것들 그런 직업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글을 쓰면서 소설을 쓰지 말자 그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자료에 기반한 게 아니라 좀 상상력을 너무 발휘를 해서 실제로는 이런 직업이 있었을 것이다는 하는데 내용은 좀 문헌적 기반이 약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주요 자료는 이렇게 보여드린 바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 대략 한 200여 종의 직업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7개를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뭐 사실은 쓰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냐?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조선시대 왕이 뭐 어떻게 살고 그런 거 관심은 있지만은 우리 삶과 큰 관계가 없잖아요. 네. 내가 사는 거랑 저 고위 공무원분들, 대단한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 어떤 틀이 직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당시 문화적 사회적 맥락, 이 직업을 파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이제 이들이 직업이 연결되면서 좀 그때 사회적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슬픈 얘기지만 어떤 사회적 수탈 구조가 너무나 잘 보인다, 그런 게 보여졌습니다.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67개 중에 야, 뭘 할까,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총 6개만 골랐습니다. 너무 네. 적은 거 아니에요? 하려면은 끝도 없어요. 맞죠, 맞죠. 한 8일 정도는 해야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에 거의 1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왕이면 또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가을이님께서 네. 개인적으로 사적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책을 쓰신 계기가 궁금하다고 해요. 이 계기를 말하려면 또 이제 길어지는데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 간추려가지고. 여기 강문종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매번 뭐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거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3번째까지는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매번 이게 실현이 안 되고 무너지고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뭐 직업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셔가지고 또 뭐 이상한 거 한다고 안 한다고 별로 안 할래요. 처음엔 그랬는데 시작을 하고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또 이제 정리를 했더니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거의 2년 동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문사에서 연재를 하자 그렇게 돼서 1년 반 동안 이제 연재를 하면서 이렇게 글이 나오고 또 이걸 모아서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을이님께도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를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 저희가 총 3일 동안 6번의 토크 살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나갈지는 모릅니다. 랜덤 발송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길 바라면서 제가 다른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저희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우리 HJ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서민들 하면 농민이나 상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예. 우리 HJ님이 끝까지 이 토크살롱 계속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HJ님께도 제가 책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커뮤니티 탭에 있는 링크 접속하셔서 개인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미있는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 직업은 지장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선비들의 어떤 뭐 서재라고 할까요? 그러는데 가만히 쭉 돌아보면은 여기에 종이가 참 많아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책부터 다 종이고 또 바닥에 장판을 물론 벽에는 뭐 또 종이를 발랐겠죠. 또 뭐 편지나 뒤에 이제 쓰여진 글씨 같은 것도 다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인가요? 왼쪽을 보시면 반지꼴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것도 종이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물건을 만드는 게 딱히 뭐 재료가 없으니까 종이를 많이 활용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조선 사람들은 종이와 함께 살아가고 종이와 함께 종이 속에서 뭐 세상을 떠났다. 왜냐? 사실 요새 부조를 할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부조를 하면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종이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종이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염을 하거나 각종 뭐 행사를 진행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줬는데 이 종이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 화폐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면포는 옷을 만들어서 입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종이는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화폐의 일종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이를 너무 잘 만드니까 이거를 조공품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종이로 만든 갑옷이에요. 와. 왜냐면은 이 종이를 여러 겹을 붙이다 보면은 이게 아주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방호력이 상당히 세답니다. 화살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생활용품을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볼 직업이 지장인데 고려 시대에는 전국에 이제 지소가 있어가지고 종이를 만들었는데 조선에 오다 보니까 이제 조지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장이 배속되어 있어서 서울에는 81명, 지방에는 690명, 총 800명 정도가 있었고요. 이게 민간에는 또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종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은 종이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종이 사찰의 승려한테까지도 종이를 제작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직업분들이 직업 담당을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었는데 이 세종대왕 때 보시면은 이분이 그 각종 편찬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종이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역을 시키는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이제 일을 시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종이를 만드는 도친꾼을 시켜라. 그래서 급히 이제 종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친꾼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종이 당나무를 두드리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종이를 두드려 가지고 진짜 뭐 고생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조공하는 종이가 원래 하나에 7,500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숙종 1년, 효종 1년 1605년에는 6만 권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게다가 이제 청나라에 연행을 가면은 사신을 가면은 그쪽 그 관리들이나 뭐 높은 분들한테 종이로 또 뇌물을 주는데 예물도 주고 그런데 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6만 권이지만 훨씬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감당이 안 되니까 백성들한테 다 만들어라라고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절에다가 사찰에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는 스님들이 종이 만들기 싫어가지고 하도 이제 양이 많으니까 힘들어서 다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 다른 것도 우리나라가 잘 만들었지만은 종이를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종이가 나오고 있어요. 100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실학자분들은 너무 종이를 함부로 쓴다. 왜 이렇게 함부로 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장들이 만든 종이에 대해서 납품가를 100분의 1로 후려치는 그런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만드는 분들이 정말 고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종이 만드는 내용이고 종이의 재료와 뭐 용도에 따라서 종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종이 만드는 과정은 다 잘 아시다시피 크게 이제 당나무를 재배한 걸 이걸 이제 섬유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통에 담아서 종이를 뜨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공정이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유원이라는 분은 중국에서는 종이를 아껴 쓰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함부로 쓰냐 비판을 했고 또 인제일록이라고 그 17세기 인물이신데 조국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명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좋은 종이가 없냐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공부는 안 하고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하는데 네? 그 종이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는 집 근처에 가야사가 있는데 자꾸 종이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거기 스님들이 다 도망을 가서 절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도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게 명지인데요. 그 과거 시험을 보면 과거 시험 문제를 여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뭐죠? OMR 카드죠. 거기다 이제 컴퓨터 사인펜으로 찍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종이를 본인이 시험 치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종이가 두껍고 질이 좋으면 그래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를 집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사진은 당시에 그 조국선이라는 분이 살던 신창입니다. 충남 아산 부근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수덕사가 있잖아요. 수덕사에서 이제 종이를 만들게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21년 9월 1일에 당나무 1000근을 가지고 갖다 줘서 스님들한테 당신들 저기 종이 좀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3개월 후에도 종이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화가 나서 절에 찾아갔더니 아무도 나를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작업을 뭐 이제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해서 일단은 뭐 빨리 만들어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년 거의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닭을 가지고 스님들이 종이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이제 때리려고 하니까 아유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받긴 했어요. 근데 10월 12일이니까 거의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공할 종이도 있어야 되지. 각 지방에서 뭐 양반들이 와가지고 종이 만들어 주세요, 뭐 해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스님들이 도망을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어떤 지위가 많이 낮았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붕어빵님께서 지금 네. 보여주시는 자료는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게 어디에 있나요? 여기는 이 자료는 그 야곡일록, 인재일록이라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는 한문으로 원문이 입력되는 상태이고 제가 이제 이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년에 걸쳐서 해야 돼요. 출처까지 명확하게 남겨주셨고요. 우리 최민경님께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극에서만 보던 내용만 알았는데 실제로 많이 다르네요. 역사 비하인드까지 들려주시니까 더 재미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셔서 우리 최민경님께도 제가 책 보내드릴 테니까 커뮤니티 탭에 있는 링크 접속하셔서 꼭 개인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달팽이님께서는요. 1년이나 걸리네요. 닭종이 유명한데 정말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민경님은 또 더불어서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더 흥미진진해지는 이 얘기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예. 그래서 종이 만드는데 1년이 걸린 건 아니고요. 빨리 걸리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으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신기한 걸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지동이라는 마을 이름이 거의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동이라면은 이제 종이를 만든 곳이고 또 뭐 이제 당나무를 만드는 닭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제목을 정했는데 황해도의 해주와 금천, 동두천, 포천, 양주, 충주, 경상도, 예천, 그다음에 경남 양산, 전라도, 진안까지 곳곳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땡동 해가지고 이름을 합치니까 지금은 알아보기 어렵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이런 게 퍼져 있었고 중국의 조공품으로 내는 종이와 이런 걸 감당을 했다. 참 힘들지 않았을까. 문제는 너무 품질이 좋아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지동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연못지 해가지고 그 종이지는 아닙니다. 지금이랑 다른, 지금이랑 예. 다른 게 아니라 의미가 예, 완전히 의미가 다른 동입니다. 예. 제가 찾아봤어요. 지동 딱 뜨니까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뭐 정말 많다. 전국의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지장들이 퍼져서 종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직업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광교 저수지 물로 종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옛 지소동은 현재 연무동이라고 합니다. 예. 광교 저수지 물로 종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로 종이를 만들 수가 있나요? 당연히 물이 많이 필요하죠. 아. 거기 그 화성에 그 종이 만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조 대왕께서 그 종이 만드는 곳을 뭐 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했다 그러고 지동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 종이 만든 물을 뭐 이렇게 쓰는 지동인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네. 연구해야 될 것이 생겼네요. 네. 우리 HJ님께서 지동시장이 있는 그곳이 원래는 종이를 만들던 곳이었는지는 한번 네. 다시 예상치 않게 연구할 것이 오늘 하나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숙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수준이 높으시네요. 우리 수원 네. 시민들이 정말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 다음 직업은 지금 각수입니다. 각수.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뭐냐면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 댓글 달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선물을 주면 좋겠는데요. 좋아요. 네. 이게 뭔지. 이게 뭘까요?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게 아니, 뭘까요? 딱 힌트 보면 조금만 주세요. 그 고려 시대에 그 있었던 건데 가장 유명한 거 무슨 절에 있는 건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 가을 햇살님이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우리 가을 햇살님 제가 그러면은 한번 쓱 볼 텐데 우리 가을 햇살님은 아직 당첨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 햇살님께도 저희 친필 사연이 담긴 저서 보내드릴 테니까 커뮤니티 탭 들어가셔서 그 링크 안에 있는 개인 정보 여러분들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햇살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그 생각하면은 참 잘 새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가 거의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지난 것이고 글씨를 이게 제가 만약에 새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 이걸. 게다가 8만 대장경인데 정말 많은 양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려 때 몽골의 침입을 막아달라는 어떤 불교 부처님께 비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수라는 거는 이런 그 판각을 새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각수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필사본이에요. 필사본. 손으로 직접 쓴 거. 가운데는 유명한 완판본 춘향전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것은 활자본으로 나온 남평문시 족보입니다. 활자본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글자 하나하나가 있고 이거를 짜맞춰 가지고 책을 내는 것인데 지금 물론 다 여기에서 각수가 필요하지만은 가운데 거는 책이 많이 나가니까 이 각수를 써서 책을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책 판본은 필사본과 목판본과 활자본이 있다. 각수는 이때 글씨를 새기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다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속 활자는 민간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에 최소한 활자를 한 30만 개, 적게는 20만 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책 하나 만들겠다고 20만 개의 활자를 만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민간에서는 목판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각수는 대체로 민간에서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봉봉17님께서 각수도 기술자로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았을까요? 활자는 상류층이 사용하잖아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기술자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뭐 딱히 인정받았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절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스님들한테 뭐 부과를 한 어떤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야산의 늙은 각수승 묘수는 기묘한 재주의 순박한 선품이라네. 글자 새기는 것은 이번 생의 업이고 스님 노릇은 헛개비로다. 약간 눈물 나요. 그죠? 이거는 내가 스님이다. 도 닦으러 절해왔는데 당신 생은 각수지 스님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시만 봐도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질문 주신 봉봉17님도 저희가 책 드릴 테니까 꼭 개인정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봉봉17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붕어빵님께서 활자본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게 책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데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간소 일기라고 그런 어떤 그 책을 만드는 시점에 그 일기를 쓴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한 적게는 6개월, 뭐 1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성박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국가의 종교가 불교였고 스님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땠나요? 아유, 그때는 뭐 스님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죠. 게다가 스님 그 절이 있으면 주위에 여러 땅들이 다 그 절의 소유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죠. 근데 조선 시대에 오면은 산으로 그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제일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일기에서 스님한테 종이 만들라고 시키지 또 연포해라고 두부 만들어라. 내가 이제 두부를 한 바다 콩을 이제 갖다 주면은 몇 월 며칠에 갈 테니까 두부 만들어 놔라고 이제 하면은 거기 가서 두부국을 해 먹는 그런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나 뭐 어떤 힘든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굉장히 직업에 조금 더 뭔가 귀천이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여러분들 우리 대성방님과 붕어빵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 우리 아시죠? 대성방님, 붕어빵님은 이미 당첨되셨기 때문에 얼른 개인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좋은 댓글,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교수님께서 시를 읽어주셨는데 다들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렇게 해도 되나요? 뭐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당시 뭐 사람 사는 게 그렇고 만약에 본인이 제가 뭐 대부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임금이나 뭐 높은 관직에 있던 분들은 소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대부분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낮은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수라는 거를 이제 시를 봤는데요. 이게 지봉 이수광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막상 이게 놀리는 거지만은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친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시의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기묘한 재주의 순박한 성품이라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자로는 기묘성환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묘순 스님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뭐냐면 두 번째에 묘, 마지막에 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시에 그 상대방의 이름이나 자호를 넣는 이런 거는 상당히 친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목판 이제 책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이고요. 그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여드리라고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그 각수가 많으니까 전국에 펼쳐져 있어서 인조 때 전라도 괄찬사를 지낸 원두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호남 사찰의 승려들은 모두 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호남이 이제 전라도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각수승 100여 명을 불러 모아서 주자전설을 찍어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절에 이제서는 그 종이도 만들고 이런 불경을 각수가 많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불교 그 절에서는 개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판 사업이 뭐냐면 아까 방금 보셨듯이 목판을 이제 오래 찍다 보면은 글씨가 뭉개져요. 한 10년, 20년 찍다 보면 잘 나오다가 이게 나무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또 찍으면은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파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개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예.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있는 게 불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 읽어보면 그 불경에는 이걸 한 번만 읽어도 뭐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책으로 내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 내가 읽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책을 불경을 내는 사업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지금도 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책을 불경을 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판에는 불교 책판도 있고 유교 책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면은 사찰에서 이제 난 그 책판에는 각수승 3,059명이 나와요. 이름이 다 뜹니다. 그리고 민간인 각수 318명이 나옵니다. 총 3,300명이나 그분들의 이름이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름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안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장판 가게는 6만 4천 점 정도의 이제 책판이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농사꾼 누구 하는 그런 이름 전하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농사꾼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그러나 최소한 이 각수분들은 최소한 이름은 후세에 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거의 뭐 한 8,000명 이상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판각을 보관하는 부분인데요. 책의 이제 페이지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고 책을 다시 찍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빼서 다시 찍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 각수의 이름이 나온 건데 왼쪽 아랫부분 그 맨 끝에 이제 그 각수의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 불교 책판에는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내가 공덕을 받기 위해서고 유교 책판은 돈 주고 한 거기 때문에 글자가 틀리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조선왕실의 의궤, 행사를 기록한 의궤에도 각수의 이름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수의 이름이 전하기 때문에 책의 이 판본이나 출판 시기, 지역 이런 거를 조금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지점,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의궤에도 각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이제 다른 직업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각도나 망치 뭐 이런 도구를 통해서 작업을 했고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간역 기사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집을 낼 때 이런 과정, 이런 돈이 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그런 간역 기사라는 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각수 총 책임자가 있고요. 수두라고 뭐 업무 총괄자, 연락책, 그 다음에 목수, 각수, 목공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들었냐? 그 최재공이라고 조선 영조 때 영의정까지 지낸 명재상이 있는데 이분은 그 60권 27책의 거질의 책을 문집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의 문집을 낼 때 그 간소일기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가치로 약 10억 정도, 많게는 20억 정도가 들었고요.
거기에서 판각비는 30%. 예를 들어 뭐 10억이니까 3억 원 정도 필요가 했습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지금 정확하게 일만량이 10억이냐 20억이냐는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낼 때 만약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이 뭐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글을 많이 남기셨어. 문제는 우리 집에 돈이 없네. 이름만 남는다. 네. 그러면 이제 책을 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내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너무 좋은 글 많은데 반으로 줄이자.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이렇게 빼면은 내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집이나 글들 그런 게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내용을 담은 건 아니다. 그리고 문집이라는 게 어떤 집안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라고 하면 너무 과한 거고 빛내기 위한 어떤 수단인데 뭐 할아버지가 글을 보니까 이건 뭐 술집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신 내용이다. 야 삭제. 시도 뭐 예를 들어 누구 기생한테 주고 뭐 놀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의 모습을 안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모습과 달라지지 않느냐 반 이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과감하게 돈 내서 우리 집 문집을 낸 집은 파산한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만 가을의 내고. 썰님이 그래서 시를 많이 쓴 건가요? 시는 짧으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런 걸 수도 되게 있고요.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카카오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톡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고 편지가 이제 그렇지만 편지 외에도 시가 오히려 더 이런 그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거에 더 효과적이었었고 모임이 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할 때는 늘 우리 같이 시를 지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문집 자체가 지금 각수의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 정말 많이 축약이 되고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달팽이님께서 목민심서도 많이 줄여서 낸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확인된 바가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목민심서는 그 정약용 선생님의 그 필사본이나 이런 자료를 따로 다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걸 내자 이래버리면 다 산삭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냈겠죠.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당시에 이제 필사본으로 전해져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 활자본으로 그래서 비용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전권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다고 거의 알고 있습니다. 뭐 줄여서 낸 건 아니었을 것 같다.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뭐 집에 불이 났어. 갑자기 막 그분의 집에 불이 나거나 사라졌으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줄 수 있다.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또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덕분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알아간다고 계속해서 댓글 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예, 다음은 또 그 필공입니다. 제가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이게 종이와 각수와 그 다음에 뭘까? 그래서 종이 글씨 쓰는 사람. 글씨를 쓰려면은 붓이 필요하니까 이걸 필공으로 이제 잡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김준근이라는 분의 기산 풍속도에 나오는 붓 만드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이 필공은 사실은 이 종이와 함께 우리나라 그 붓이 정말 명품이다. 중국에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주지번이 조선에 사신으로 왔을 때 혁윤이 이제 붓을 줬거든요. 한번 써보라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천하제일의 붓이구나. 해서 수천 자루를 사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해전이라고 명나라 기록에도 조선의 그 명품으로는
이 붓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붓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그 재료에 따라서 나뉘는데 가장 좋은 붓이 족제비털로 만든 황모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늘 등장하죠. 그 황모필 하나 만들려면은 3, 4, 5전 정도 필요한데 납품가가 이제 2, 3전에 불과하다. 그럼 이제 만들어도 손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만들다가 이거 우리 굶어 죽겠다 해서 안에다가 심지에다가는 개털을 넣고 주변을 족제비털로 덮은 가짜 황모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처럼 이제 꼼수에는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록에 따르면은 1622년 조정에서 한 달에 필요한 분만 황모필이 3,000자루였다. 3,000자루를 만들어야 했고 그럼 1년이면 36,000개. 여기에다 플러스 조공품과 하사품까지 필요하다면은 훨씬 더 많은 붓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호 사설에도 족제비털 안에다가 개털을 넣은 가짜 붓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붓 만드는 수량이 많고 너무 힘드니까 필공을 종비를 하니까 이 필공이 목을 매서 죽거나 뭐 어떻게 하면 나를 안 시키냐 그냥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날 또 잡아와서 붓 만들어라 시키니까 또 뭐 자살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못 산다는 게 정말 네. 안타깝고 눈물이 많이 나네요. 네.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수탈의 어떤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워낙 그 조정이나 중국의 그 사신 갈 때 조공으로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들 지금 너무 납품가를 내린 사람들이 나쁘다. 납품가를 내린 중간 사람이 나쁘다. 이 노동력 짝지 이러면서 같이 내 일처럼 분노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체르장님께서 오늘도 라이브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체르장님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조공이 문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사실 조공이 사실 좀 문제였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같은 경우에도 한 해 6,000권 정도 필요한 것을 뭐 10배 이상 늘렸고 지금 필공이 만드는 붓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중국에서 쓸 때 뭐 별론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하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조공들은 다 수량을 줄여줬어요. 그런데 붓이나 그 종이는 계속해서 더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동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필공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칠 수 네, 너무 눈물 나는 얘기여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직업이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직업일까요? 지금 이거는 사당패라고 지금 이 그림은 그 수락산에 있는 흥북사 감로탱입니다. 1868년에 나온 건데요. 그 안에서 그 사당이 그 줄을 타고 이렇게 노는 장면이 보이고 밑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죠. 즐거운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즐겁지 않아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당패는 고려 시대의 재승이라고 어떻게 보면 서커스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절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서커스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니까 이렇게 됐고 또 원효 대사 같은 경우에도 파기한 이후에 재승이 돼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고 다녔다. 어떻게 보면 사당패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륙제라고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는 처지의 수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에서 빠져 죽고 뭐 육지에서 이렇게 굶어 죽고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에 조선에 원망하는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 이분들을 천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륙제를 열어요. 그때 걸어두는 감로탱이라는 아까 본 그림이 거기에 등장하는 게 사당입니다. 그래서 사당이라는 건 원래는 그 여자 제가신도 우바이를 얘기해요. 여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남사당패 하면은 굳이 사당패면 사당패지 왜 남사당패냐? 원래는 여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당패, 남사당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여기에는 또 안 좋은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런 집에 있으면은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그 소박을 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해요. 과학이 발달하지 예, 않아서. 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친정에 갈 수도 없어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죠. 출가 외인이라는 네. 말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사당에 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당에서 생활을 하고 또 할 게 없으니까 공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나 이제 봄철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고 추운 겨울에는 절에 들어가 가지고 쉬고 이런 식으로 사당이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햇살님께서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시절 화가 납니다. 아유 그렇죠. 오늘 이 분노의 시간을 지금 네. 같이 저희와 보내고 세상에 계시는 것 대해서 같습니다. 좀 분노를 하셔야 돼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너무 슬픕니다. 지금은 참 그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의 문제를 또 보자는 취지로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나라가 약해지면은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는 그때 이제 터전을 잃은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할 게 없으니까 사당패에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원부에 상소가 올랐어요. 사당파가 너무 많다. 산골짜기에 가득 차 있고 도로에 줄을 이은 사람들이 다 사당패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옥이라는 분이 있는데 19세기 글을 잘 쓰던 문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당은 무당인데 무당도 아니고 광대인데 광대도 아니고 비룡백인가? 그것도 모르겠고 떼지어 다니면서 음란한 짓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옥이라는 분이 이제 그 조선시대 문인들은 다 이제 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저들의 정체를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약용 선생님도 창고 관리하는 분은 이제 반드시 사당을 멀리해야 된다. 창고에 이제 쌀이나 이런 걸 보관하고 있으니까 다 빼가니까 이극인의 경우에는 이제 사당패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면은 많아졌던 사당패들이 다양한 기술을 가진 유랑 예인으로 분할을 합니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뭐 풍물을 하고 또 뭐 번화 돌리기나 뭐 줄타기를 하고 다양한 걸 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소대적인 피라는 거는 나중에 1900년대 초반에 신문에 광고까지 합니다. 우리 사당패니까 많이 보러 놀러 와라.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이게 아까 수륙제 사람 많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그림 그때 뒤에 걸어놓는 감로탱이라는 그림입니다. 뒤에는 7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윗부분에. 우리 이경님께서 안성사당패가 가장 유명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하고 있고요. 청룡사와 사당패 그 관계 아주 유명하고 거기는 또 남사당패 여자가 아니라 지금은 다 남사당패니 여사당패니 이런 게 없이 그냥 사당패라 부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성에만 거의 남아 있지만 전국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나라가 약해지면 정말 백성이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감로탱 이 그림이라는 게 백성들의 고난을 그 밑에 육도 윤회를 그린 거거든요. 그 아래 하단 부분에 거기에 감로탱의 그림이 있는데 그 아까 밑에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밑에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왼쪽 윗부분에 또 줄타기 하는
그 사당패가 보이죠. 예, 사당패가 보이는데 이게 육도 윤회 장면입니다. 다른 사진이에요. 왼쪽 거는 운흥사의 감로탱, 오른쪽 거는 인데요. 소떼탁이에요. 딱 보기에도 이제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 높은 상황이고 또 밑에서는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소떼탁이랑 상모 돌리기, 재간동이 이런 게 여기 이 그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소떼가 한 2m 정도 되나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2m 훨씬 보다 더 더 높은 것 높대요. 같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수륙제는 여기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이미 그 혼으로 남아 있는 천도를 위한 분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인데 이게 역시 운흥사의 감로탱이고요. 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사당패는 사람들의 웃음을 유도하고 자기의 웃음을 팔았지만은 정작 본인들은 웃을 수가 없는 직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옥이라는 분 아까 얘기했죠. 그분들의 기록을 보면은 얼굴에 헌대딱지가 가득했다. 뭔가 이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냐면 생각을 해보시오.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한번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쵸. 그 다리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 장애를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과는 없잖아요. 달랐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장애를 입고 병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위로해 주는 것이 이 감로탱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그 헌대딱지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매독이라는 성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당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매춘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중국에서 들어온 당병이라고 합니다. 이 매독균이 결리면 얼굴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헌대딱지가 붙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이게 다리를 절고 얼굴에 헌대딱지 가득하다 이 발언은 그런 걸 얘기하고 그분들이 참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을 햇살님께서 같이 분노해 주시면서 도대체 나라님은 뭘 하고 계셨던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시기도 하셨고 달팽이님께서는 이때는 안전장치도 없이 하셨죠? 라고 하셨는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전장치가 없겠죠. 그죠? 지금도 안 하는 네, 지금도 경우가 많은데 음,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될 것 같아요. 끝난다. 네, 끝. 마음이 갑자기 정말 딱 가시로 찔린 듯처럼 끝난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감로탱에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님께서 이 사당패가 동성애 매춘의 온상이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독이라는 그런 병이 계속 퍼지고 매독을 치료하는 방법은 지금도 완전히 치료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균을 보유한 상태에서 억제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 모르지만. 우리 고구마님께서 네. 혹시 이 양반 가운데서 당시에 이런 고달픈 삶을 애달게 바라본 양반도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있긴 있었겠죠? 아니, 많죠. 양반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삶을 불쌍하게 여기고 기록을 많이 남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그 안 좋은 행동들도 그죠. 많이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직업으로 네 번째죠. 네. 네, 직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매골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좀 일부러 불교와 관련된 거를 계속 연결해서 지금 모았습니다. 원래 이제 매골승이라는 거는 뼈를 묻는 스님 해가지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다비식이라고 사람이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매골승은 당시 고려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예, 스님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인이자 의술, 천문, 풍수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전문인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불교식 장례, 화장을 주도했고 풍수지리에 맞게 묘자리도 잡아줬습니다. 당시에는 풍수지리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안이 조상의 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흥망성쇠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분을 모시고 이제 직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조선 시대에 오면은 매골승이 활인원 소속의 관원이 됩니다. 뭘 하느냐? 이분들은 도성에 그리고 그 근방에 돌아다니면서 그 시체, 그 돌아가신 길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 분들을 수습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매골승입니다. 왜 이런 걸 많이 했느냐? 이거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많이 있으면은 영화를 보셨잖아요. 전쟁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으면은 이분들을 다 묻잖아요. 겉에 이렇게 꺼내놓고 두면은 이거를 이분들이 이제 그 전염병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히 이렇게 묻어야 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매골승의 업무가 급증하는 시기는 딱 나옵니다. 기근이 발생할 때. 근데 기근이 발생하면 늘 역병이 와요. 네. 그리고 또 전쟁이 발생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세종 때 또 기근으로 계속 이제 백성들이 죽자 정원이 10명이었던 매골승을 16명으로 늘리고 그 뒤에는 또 4명을 또 늘려서 총 20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업무가 과중하다 그렇게 되고 있고 임진왜란 때는 뭐 백성들끼리 뭐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병자호란 이후에는 한문소설 강도목유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강도목유록의 첫 장인데요. 뭐냐면은 그 주인공이 청어선사입니다. 이때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강화도까지 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많이 사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륙된 백성들을 수습해주러 들어간 사람이 이 청어선사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귀신이 된 14명의 그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남편은 높은 장군인데 이 전쟁을 막지도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나는 두고. 이런 경우로 이렇게 한이 맺힌 여성들이 나와서 14명이 나와서 위정자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는 거예요. 이 소설이 강도목유록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등장할 때 도입 부분인데요. 저 강화도의 참상은 더욱 처절했다. 피는 냇물처럼 흘렀고 백골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아쉬운 백성분들을 이제 거두어 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은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1554년에 나온 구황 차료라는 책입니다. 구황이 뭔지 아시죠? 구황. 구황작물의 구황은 압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네, 한자인가요? 맞아요. 오. 이게 구황이라는 게 굶주린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한글로 지금 적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배포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곡식가루와 콩가루를 만들어서 쑥이나 이런 걸 섞어서 환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거를 한 하루에 5개씩 먹으면 넘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는 내용도 어떤 거냐면 굶은 사람한테 갑자기 밥을 먹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간장에 찬물을 타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조금씩 먹이고 이렇게 약간 묽은 죽을 먹이면서 이제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공제윤두서의
나물캐기라는 어떤 작품인데요.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어, 글쎄요. 뭔가를 잡아 뜯는 건가요? 예. 이 지금 나무를 캐는 거니까 나무를 찾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탈이 너무 심해요. 아, 비탈이 그야말로 45도입니다. 음, 여러분들 뭐 그 보시는 분들도 뭐 나무를 캐거나 했겠지만은 저런 산에까지 가서 나무를 캐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산 캐러 가는 거 아니면은 예. 나무. 상당히 뭐 산 깊은 곳까지 갔다. 왜? 음, 주변에는 다 캐가지고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지어진 때가 경신대극일 때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뒤에 산도 엄청 높은 산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저런 산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높은 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현종 때 경신대극인이라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의 그 활동이 좀 약해지면서 그 대빙하기, 뭐 소빙하기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숙종 때는 거의 100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현종 때죠. 그 다음에 숙종, 을병대극인 때는 140만 명 정도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 당시 노인들이 임진왜란 때보다 더 심한 참상이다. 도저히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라는 그 기록에는 승려 200명이 주인 없는 시체 6,000여 구를 와, 매장해 주었다. 한 사람이 300여 구를 매장해 준 거예요. 그렇게 말이 쉽지 이게 말이 그 거둔다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한다라고 못하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정말 신념이 있지 않은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경신대극인이나 을병대극인은 찾아보시면은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정확하게 100만 명이냐 140만 명이냐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가셨다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당시 영의정이나 뭐 이런 분들 지방까지도 굶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예. 그래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구마님이 지금은 기름찌개도 해 먹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 먹다가 결국에는 다이어트책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이 덜 찔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와중인데 이때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이 나네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제 매골승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수습해 줬는데 문제는 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약용 선생님의 파리를 조문하는 글이에요. 파리를 왜 조문해? 딱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사연이냐면 1810년에 여름에 파리가 왜 이렇게 많냐? 천지에 파리가 창궐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파리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파리가 많아서 알고 보니까 작년 겨울에 기근이 왔는데 큰 기근이 왔는데 겨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쌓여 있었어. 근데 이분들이 봄이 되니까 시체가 이렇게 문드러지면서 거기에서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서 마을로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님은 이 파리는 파리가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상을 크게 차려놓고 이 파리를 먹이는 파리를 조문하는 글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파리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파리마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은 글입니다. 어떤 뭐 마음으로 지었는지 잘 아시겠죠? 네.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면 이 파리가 어찌 우리의 류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겠냐. 너의 생명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 이에 음식을 만들어 널리 청해와 모이게 하니 서로 기별해 와서 함께 먹도록 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승문 파리를 조문하는 글의 원문이에요. 이게 제가 대학원생 때 이걸 읽으면서 네? 아, 대학원생 때 이걸 읽었다고요? 예, 대학원생 오늘 들은 얘기 중 가장 놀라운데. 아 그런가요? 아, 좀, 저는 뭐 대학원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그냥 학사 찌그레기지만 아유 찌그레기라니요.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당시에도 떠듬떠듬하면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떠듬떠듬 하는데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분이 참 생각하면은 파리가 창고라면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파리를 조문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글에도 좀 신기한 걸 남겨두지 않았을까 해서 읽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걸 찾았어요. 혹시 뭐 느끼시는 게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우리 한번 그럼 댓글로 이벤트를 받아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찾으면 정말 대단한 여러분들 이거 찾으면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댓글을 한번 기다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질문 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 여러분들 우리 수원 시민들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아주 인문학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 달팽이님께서 찾고 싶다라고 해주셨고 예. 못 찾겠다 깨꼬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말씀을 어쩌고 드릴 수밖에 없을 것 힌트 같습니다. 그럼 좀만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한문을 쓸 때 부를 쓸 때는 보통은 어조사 해로 씁니다. 마무리를 어조사해 땡땡땡 해 땡땡땡 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만 지자로 마무리를 했어요. 다만 지자. 근데 이걸 이렇게 위에서 쭉 보면은 저게 뭐 같단 말이죠? 뭘까요? 여러분들 힌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네. 이게 뭐냐? 조승문이란 말이죠. 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답이 너무 안 나와서 저희 그러면 강의 진행을 위해 예. 한번 정답을 이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파리입니다. 파리. 이 파리 다리 모양과 파리가 이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음. 조승문인데 이 파리를 이렇게 지자로 만들어 가지고 글을 딱 보니까 야 이게 파리가 앉아 있구나. 정말 파리를 조문하는 것이다. 파리를 조문하는 게 아니다. 그때 당시 돌아가셨던 사람들을 조문하는 마음으로 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삼정이라고 전정, 군정, 환정 모두 문란해서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기가 뭐 인제 젖먹인데 걔한테 군포를 먹이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그래서 그 백성이 남성이 자기 성기를 잘라서 나는 이제 남자 아니니까 제발 좀 세금 좀 깎아달라 한 그 글이 그렇게 쓴 글이 애절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그분의 마음이 어떻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 맞추신 분 있나요?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우리 달팽이님께서 파리가 수없이 많네요라고 댓글 달아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말씀해 주시고 댓글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단 달팽이님께서는 이미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달팽이님 개인정보 남겨주셨죠? 저희 개인정보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직업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고요.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야죠. 예. 이 마지막 직업은 월천꾼입니다. 이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월천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업어서 강을 건너해 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조선이 이제 강이 아주 많거든요. 산이 많으니까 강이 많은데 깊으면 그냥 배를 타면 되지만 애매한 곳이 많습니다. 걷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임산부나 뭐 노인분들 건너야 되는데 겨울에 한번 그 시냇물에 발 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발이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럼요. 슬리퍼만 네. 신고 나가도 발 등산 그러니까요. 걸릴 것 같은 추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월천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양반들은 신발 벗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특히 여인은 맨발을 이렇게 보이는 게 아예 자체가 금기시 됐어요. 뭐 어떻게 보면 몸을 허락한다는 그런 수준까지 당시에는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럼 발은 보이면 안 되고 남한테 업히면 되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업히면 상관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그 업히는 사람은 이제 지위가 낮으니까. 그런데 그 얼마 정도 줬나 잘 살펴보니까 대략 2전에서 3전, 4전에서 5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천군이 뭐 소금감을 옮기는 그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고요. 이거는 월천군이 그 노래인데요. 이게 힘들어하는 그 월천군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도 이제 월천군을 부르는 밤에. 그리고 다음 시는 백조요라고 하는데요. 100가지 새를 그 새 직업에 대해서 비춰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여기서는 황새란 놈은 모가지가 기르니 월천군으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9세기, 18세기 후반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됐는데 이 시대가 지나면은 황새를 우체부에 비교를 하게 되면서 월천군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경님께서 월담은 해봤는데 월천꾼에게 업혀보지는 못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우리 빗새돌님께서 발냄새들 엄청 났을 것 같습니다. 발냄새가 일상이라서 오히려 별거 아닌 냄새로 생각하며 살았을 듯이라고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웃기는, 정말 저를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댓글이기 때문에 우리 빗새돌님께도 제 사심을 담아서 책 드릴 테니까요. 우리 빗새돌님 커뮤니티 탭에 링크 접속하셔서 꼭 개인정보 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월천군이 다른 나라 기록에도 나오냐 찾아보니까 일본의 사신으로 간 경우에도 월천군을 해서 이제 대접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사록이라고 1624년 기록인데요. 강을 건널 때 외인들이 줄을 쫙 지어서 손을 잡고 우리 조선 사신들을 이렇게 건널 수 있게 해줬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1637년에는 냇물에서 이 엄청 추운 날인데 외인, 일본인 수백 명이 홀딱 벗고 발가벗고 물에 서서 일행을 호위하면서 건넜다. 이날 눈이 날리고 매우 추웠다. 그러니까 뭐 홀딱 벗은 건 아니고 아마 훈도씨 이런 걸 입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신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뭐 다 벗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길을 건너게 해주는 거가 엄청나게 그 큰 그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지금 다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건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박사호의 영계기정이라고 1829년 자료인데요. 중국 쪽으로 연행을 가는 중국 기록입니다. 중국 쪽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개울을 지나면서 월천군이 있는데 가죽 바지를 입고 나를 물속에서 서서 사람을 건네준다. 근데 문제는 업은 나를 물에 주저앉아서 내가 엎였는데 이 사람이 물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물에 서서 이렇게 깔아앉는데 그 미리 건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야 재밌다 물에 빠지는 사람 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박사오 이분이 그 중국 사람 등을 이렇게 치면서 이놈 했는데 뭐 빠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홀딱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박운루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야 나도 통주에서 빠졌는데 이번 조롱을 내가 한다. 너도 빠졌구나. 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월천군이 있었다. 근데 왜 우리는 몰랐지? 이걸 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숙종 때는 접반사 차비관, 그러니까 접반사라는 거는 이제 사신으로 온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사람인데요. 그 윤두만이 월천군 등에 업혔다가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정조 때는 그냥 건너다가 월천군을 써야 되는데 그냥 건너다가 문서를 잃어버려 가지고 파직됐어요. 또 1800년대 권숙이라는 분이 금강산 유람을 갔는데 월천군을 썼다가 물에 빠져 가지고 홀딱 젖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
예. 공통점 혹시 아십니까? 댓글 한번 기다려 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지. 그 사이에 우리 붕어빵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월천꾼은 언제 사라지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언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다리가 생기면서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딱 나오는 대답이었고,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죠. 예. 우리 고구마님께서 지배계층 뒷바라지의 백성들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슬프기만 했을까요? 일에 대한 자긍심이나 기쁨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있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늘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훨씬 좋은 직업도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달팽이님께서 그러면은 여기 또 있네요. 또 물에 빠진 게 공통점이에요. 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디 여행을 가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거를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맨날 등에 타는 월천꾼 등에 오늘 월천꾼을 타서 등에 타서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진 않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등장한 이유는 월천꾼을 썼다가 물에 빠지거나 사람이 죽거나 했기 때문에 겨우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월천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해주의 삼탄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삼탄에서는 변방의 급보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곳 사는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여기에서 급보가 지나갈 때 월천꾼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갈 때마다 급보를 넘겨줘라 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여름 겨울 뭐 끝도 없이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아예 백성들이 돈을 내서 다리를 내는 그런 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승영님이 다리가 잘못했네요 라고 남겨주셨고, 우리 달팽이님께서 정말 엄청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하일기에 물에 빠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달팽이님께서는 열하일기를 읽어보신 건지 영상을 통해서 아시는 건지 굉장한 지식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질문할 때마다 정답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천꾼을 저희가 이제 몰랐던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는 삶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월천꾼 같은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서면은 염라대왕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당신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느냐, 세상 살면서. 그러고 두 번째,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월천 공덕이 있느냐, 사람을 건네준 공덕이 과연 있느냐. 대답할 게 없으면은 뭐 그래 뭐 너는 지옥 가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평소에 뭐 저 공덕 없는 지은 게 것 없다는 같은데. 거죠.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나룻배로 뭐 사람을 실어주거나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지금 이 직업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어떤 교훈이랄까 뭐 그런 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사실은 이게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런 힘든 분들을 보듬어 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저도 끝까지 되새기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 강의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아니면은 한 번 더 건네고 싶은 조언점들 말씀이 있으시면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뭐 이게 급하게 6개 직업을 했고, 더 많이 말씀드릴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렸고, 또 사실은 이제 직업이란 게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훨씬 뭐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은 책을 찾아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